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미리 준비해뒀었던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벤트를 어제에 이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포탐욕 지수가 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 자리 숫자라면 사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마저 코인에 대한 낙관론이 사그러들고 있다. 다소 부정적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나 트럼프 당선 이후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도 이렇게 느끼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코인에 대한 낙관론이 유포리아가 완전히 사그러들고 있다. 부정적으로 얼핏 보면 보이는데요. 근데 기사 내용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요. 생각보다 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래 지켜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러 이사가 했던 얘기인데요. 코인 시장 원래부터 변동성이 흔하다. 대규모 급락 역시 정상이다. 지금 이런 급락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격 조정은 이전에도 수없이 내가 지켜봤으며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0,000달러 간다는 얘기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분은 비트코인이 수천 달러에서 수백 달러부터 현재까지 꽤나 오래 지켜봤음을,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즉 클래리티 법안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옵션 장난질, 공매도 장난질을 막으려 해도 이 규제 자체가 누가 주관을 하는지 자체가 약간 불분명하고요. 기준도 없겠죠.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많이 던졌다. 즉 최근에 금과 은에 대한 이제 과열 양상이 나오면서요. 마진콜에 대한 증거금을 넣기 위해서 24시간 돌아가는 크립토를 이제 ATM처럼 팔아서 이렇게 넣었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그러니까 조정의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이 비트코인을 오래 관찰 중이었구나를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클래리티 법안과 유동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역시 같은 이제 월러 이사의 인터뷰였는데 다른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즉 연준이 크립토에 대해 생각하는 스탠스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기사인데요. 스키니 마스터 계좌를 연내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게 크립토 기업들에게 마스터 계좌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스키니에서요, 결제만 되고 대출과 이자는 활용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크레디티 법안이 안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힘들지? 그래서 연준과 직방 통로 계좌를 오픈해 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왜 크냐면 과거 같으면 코인베이스든 크립토닷컴이든 심지어 트럼프 가족들마저도 은행을 거쳐서 실시간 결제를 하고 정산, 사후 결제를 하고 했었는데요. 은행이 딱 막아버리면 끝이죠. 디뱅킹 해버리면 그날부로 사업이 막히고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연준이 아니 그냥 우리랑 직접 통화하자, 직접 하자, JP모건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면 은행들은 엄청난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연준의 입장이 생각보다 크립토 쪽에 따뜻하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실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크립토 업계 조금 힘들지, 규제도 없고 안 되고 디뱅킹 하면 사업 어려워지고 이거라도 써. 일단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써.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힘들긴 힘들죠.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근데요, 사실 작년 말에 나름 좋은 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흐지부지 됐었던 또 이게 공교롭게도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벤트랑 맞닿아 있더라고요. 제가 재발견을 한 겁니다. 계속 찾아보다가 블랙락이다, JP모건이다, 수많은 이제 자산운용사나 은행들이 트럼프 계좌에 참여한다. 이 뉴스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는 트럼프 아동저축 계좌입니다. 25년부터 이제 트럼프 임기 때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계좌만 만들면 무조건 1,000달러 꽂아줄게. 이거 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1,000달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 예전에 10년 전에요.
두 아들들에게 이제 그 청약저축 계좌를 만들면 10,000원을 추가로 더 준다 해서 10,000원에도 제가 움직여서 아직도 지금 그 아이들의 그 저축, 청약 통장 아직도 집어넣고 있거든요. 야, 이게 10년 전에 비트코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근데 1,000달러니까 안 만들 이유는 없겠죠. 나중에 뭐 부모들이 넣어주는 걸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녀당 1,000달러는 일단 만들자마자 주는 거고, 25, 26, 27, 28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가 추가로 연간 5,000달러를 이제 넣을 수도 있고요.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도 복지 차원에서 연간 2,500달러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뭐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키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다?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7월 4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7월 4일, 이거 독립기념일인데, 아, 전략비축 어제 막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아, 이것도 디자인이 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 놨을 때,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전에도 이미 7월 4일을 세팅을 해놨구나. 아, 이거 중간선거용이구나. 라는 걸 다시 새삼스레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마이클 델 부부, 그리고 레이 달리오 부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었죠. 특히나 델 부부는요, 와, 이게 62.5억 불이나 기부를 했어요. 하나로 치면 9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전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추정을 해봤더니요. 대략 연간 한 350만 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한 2,500달러 정도는 쳐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나라에서 주는 게 1,000달러, 부모가 하는 게 1,000달러니까 최소 2,000달러는 들어가고요. 뭐 맥시멈까지 다 채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2,500에서 3,000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연간 한 100억 달러 정도, 한 14조 원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들이 성인 시까지 18세가 돼야만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인이 되지 않으면 웬만해선 해지를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초강력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많은 돈이 증시로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두 개죠. 하나는 뭐사, 하나는 언제잖아요. 자, 뭐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S&P 500의 지수에 들어간 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근데 500개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쥐도 새도 모르게 넘어갔던 또 작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걸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계좌 서밋에 참여한 기업들, 나 여기에 반드시 들어간다. 투자 대상으로 들어간다. 이 기업들이 이제 1월 28일 날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이 서밋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의 산업별 기업 명단을 보면 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구나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산업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비디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인텔도 과거에는 재미없었지만 뒤처져졌지만 전 인텔을 볼 때 과거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번 정부가 뭐 지분을 산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인텔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이거 뭐 IBM이다 뭐 델, 마이클 델 부부가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고 뭐 브로드컴 이런 것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산운용사, 은행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뭐 블랙락이다, JP모건이다, 뭐 수많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코인 쪽 업계, 코인베이스가 있고요. 로빈후드가 있고 그 블록까지는 우리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소파이랑 차임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카카오뱅크 정도, 뭐 토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에 왜 들어갔냐? 핀테크 기업이긴 한데요. 소파이는 비트코인의 매매가 가능하고요. 차임이란 기업은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아마 좀 물이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이제 뭐 결제 쪽이다, 소비재 쪽이다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인지는 알아봤으니까 언제가 중요하겠죠. 언제는 7월 4일부터라고 돼 있고요. 근데 7월 4일이 이제 독립기념일이라 기념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어카운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제 7월 5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7월 4일부터 이걸 한다면 언제부터 오를 것이냐? 그렇죠. 언제부터 오를 것이냐? 뭐 첫 번째, 선반영 되니까 그 전부터 올라간다. 그 전부터 올라간다면 그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7월이 오기 전에.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재미도 없고 지금 미국 주식도 사실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가봐야 안다. 내지는 가도 별거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7월 4일 넘어가서야 이제 부랴부랴 뭐 준비를 한다든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미리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면 미리 준비를 하실 거고 가봐야 한다 하신 분들은 아마도 올라가면 올라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그 뭐 트럼프나 그 행정부들의 계산을 보면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들은 3분기에는 이 투표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3분기에 기분이 좋아야지 11월 3일에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더 빨리 기분 좋으면 11월 3일 가서 다 잊어버릴 것이고 너무 가깝게 돼버리면 이제 기분 좋을 뭐 틈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니까 아마도 3분기는 기분이 좋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내 성과, 트럼프의 성과까지 덧붙이면서 저는 한 7월 뭐 이쪽 즈음으로 해서 좋지 않을까 계속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 선거 전에 추가로 기분 좋게 할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요것까지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날짜별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뭐 1월에서 4월에 역대급 세금 환급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상반기에 팁 초과근무 연금에 대한 면세, 뭐 노팁을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 뭐 에너지 가격 인하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네모를 친 두 개는 확실하게 할 거라고 보이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7월 4일쯤에 맞췄던 아동 투자 계좌. 요거는 확정입니다. 왜냐면 뭐 기부금까지 다 받아놨었죠. 서밋까지 열렸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확정.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 한 9월, 10월 초쯤 가서 결국은 관세 배당금 예전에 2,000달러를 뿌리겠다 말겠다. 이것도 역시 아동 투자 계좌처럼 말만 나왔다가 지금 흐지부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좀 직전에 해야 효과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또 중간선거 지원금, 뭐 IPO 이런 거랑 겹쳐서 약간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요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중간선거 뭐 한 달에서 두 달 전쯤에 이거 2,000달러를 그냥 꽂아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1인당 2,000달러가 생각보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컷 베센트는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혜택으로 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것도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그래도 투표하기 전에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코인 방송이잖아요. 주식만 좋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코인이 훨씬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제 영상을 아마 보셨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비축, 당위성을 많이 주장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흐지부지 되고 아직까지 말이 안 나오고 있는 게 행정명령으로 분명히 퇴직연금 401k에 뭐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걸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도 SEC 의장이 CNBC 나와서 이거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략 비축과 퇴직연금 를 통해서 크립토를 매수할 확률이 꽤나 높다. 꽤나 높다. 왜냐하면 결국은 크립토 대통령, 크립토 쪽에서 이분들을 후원을 많이 하고 뽑아줬기 때문에 여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최근 기사에서만 한번 찾아본다 하더라도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좀 추정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저녁에 떴던 기사인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 금값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이거는 중국의 무분별한 투기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까지 정색하면서 화를 안 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미국은 8,100톤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오버슈팅 됐다. 막 고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스캇 베센트가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전 세계 금 수요의 3분의 1을 중국인들이 싹 쓸어갔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들으셨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국채를 파는 건 이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앞으로도 중국의 은행들 미국 국채 사지 마.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또 권고 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거를 볼 때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분이 나쁘겠죠. 와, 이거 뭔가 금으로 뭔가를 하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룰을 바꿀 것 같다. 그래서 중국도 때리고, 중국 때리면 보통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가를 위한, 미국을 위한 전략적인 발표가 나올 건데 이게 이제 크립토랑 금이 연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요.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미친 변동성, 특히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변동성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안타깝게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변동성을 겪을 때는요. 대부분 힘들다면서 가시다가 위에서 아래로의 변동성에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의 변동성에, 즉 상승하는 변동성에는 올라타는 경향이 있는데요. 야, 이게 뒤늦게 올라타는 사람은요, 과거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대충대충 넘기시기보다는 소중한 기회로 잘 준비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